네, 인공지능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논리적인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론논리에서 추론, 네, 추론을 우리가 어떻게 심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구현한 프롤로그, 이그젬플 이런 것들을 봤고, 네, 지난 시간에는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제 그 수론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것 이외에 어떤 규칙, 룰의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는 것, 온톨로지의 개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확률적 추론입니다. Probabilistic Reasoning. 그리고 이거는 우리 러셀 책의 12장, 13장, 14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uncertainty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는 분명히 참 혹은 거짓인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참인 어떤 사실들을 추론하는 그런 과정을 심볼을 쭉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봤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제 실세계에서 어떤 에이전트, 어떤 프로그램이 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그 우리가 다루는 그 추론에 필요한 모든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퍼스 게임 같은 걸 가지고 논리 추론에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느 위치에 원퍼스가 있다거나 피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true, false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를 들면 의료 진단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할 때, 예컨대 우리가 논리 문장에서 임플리케이션 문장 같은 것들로 어떤 일반적인 사실들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00% 완벽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의 표현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전문가 시스템을 우리가 프로덕션 모델로 표현하고 그럴 때 어떤 지식들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if then 형태로 표현된 그런 예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뒤에 0.7 같은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100% 참이 아니라 그런데 한 70% 정도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언서튼티가 포함된 그런 지식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전에 퍼즐 로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이런 언서튼티를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로 이제 probability, 확률을 가지고 이런 uncertainty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에 대해서 확률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위에 이제 어떤 진단 같은 것에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진단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이빨이 아픕니다. 치통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하는 시스템에, 어, 그 진단을 위한 규칙을 말하자면 룰 또는 임플리케이션 문장 같은 거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치통이 있으면은, 이 사람 지금 충치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룰 또는 임플리케이션 문장은 이게 100% 참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는 경우에 치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충치인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잇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라든지
혹은 뭐 어디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있는 경우라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완벽하게 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인과 관계가 원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원인이 앞에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치통인데 이걸 뒤집어서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임플리케이션처럼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전제되면서 결론이 말하자면 치통이 있는 경우, 충치가 있는 경우에 뭐 항상 치통이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70% 정도 true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표현하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outcome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고 할 때 그런 이제 experiment라고 표현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experiment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웃컴들은 뭐가 있냐면 눈금이 1 또는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의 집합 전체를 우리가 이 익스페리먼트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경우에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이벤트라고 하면 샘플 스페이스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셋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눈의 점의 개수가 짝수인 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로 정의한다 그러면 그 이벤트는 전체 6개의 아웃컴을 갖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3개의 경우를 포함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자, 이제 probability는 우리가 각각의 아웃컴 혹은 이벤트에 이제 실수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의되죠. 어떤 아웃컴의 probability라는 값은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의 probability 합은 1이 되고 특정한 이벤트의 probability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아웃컴을 갖는 그런 경우에 이벤트의 probability라는 것은 샘플 스페이스의 사이즈 분의 그 이벤트의 사이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면 그 경우에 확률이 뭔가를 얘기할 때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 그 크기는 6이고 짝수가 나오는 이벤트의 크기는 그러니까 확률은 6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아웃컴들이 equally likely, 즉 동일한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1부터 6까지의 결과가 나오는 익스페리먼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뺑뺑이를 돌려서 그 중에 하나를 탁 찍는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 이걸 돌린다고 하면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3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equally likely 한 경우에 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벤트의 확률이 정의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확률을 표현할 때 변수를 확률 변수 또는 랜덤 베리어블을 써서 이제 어떤 값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할 텐데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아웃컴들의 특정한 값을 부여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우리 x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이 x는 나타나는 아웃컴들에 대해서 1부터 6까지의 어떤 정수값을 부여하는 것
것으로 정의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눈금이 나타나는 것을 1이라고 하고 이런 눈금이 나타나는 것을 2, 이런 아웃컴이 나타나는 3이라고 하면 6까지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1이라는 값을 갖는 확률은 6분의 1이다. 네, 반드시 아웃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값이 정의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어떤 확률 변수 x는 역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그 아웃컴에 대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정의되는데, 이때 x 값은 0 아니면 1이다. 언제 0이냐 하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 x값은 0,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 x값이 1이라면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x값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2가 나오면 0이 되고 3이 나오면 1이 되고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정의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는 x값이 0일 확률은 3개의 아웃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 2분의 1이 되겠죠. x값이 1이 나오는 확률 역시 2분의 1. 랜덤 베리어블이 true 혹은 false 또는 위에서처럼 0 혹은 1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불리한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앞서의 예처럼 그러면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 특정한 증상을 보고 우리가 충치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캐버티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라면 캐버티 값이 true인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할 텐데, 불리한 변수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버티의 확률은 얼마다, 혹은 캐버티가 아닐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위에서처럼 주사위를 굴린 경우처럼 각각의 변수가 특정한 값을 몇 개 유한한 값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럴 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웨더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라면 그것이 sun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 연속적인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변수의 범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온도, 체온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실수값을 갖는다. 그럴 때는 특정한 실수값을 갖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범위에 있을 확률을 이야기할 때겠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여기서 이제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x라는 것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아웃컴들에 대해서 각각의 눈금의 정수 1부터 6까지를 매핑하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정의되고, 그러면 x라는 값이 1에서 6까지 나올 각각의 확률들이 얼마다라는 게 정의되겠죠. 네, 이걸 표현한 것을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익스페리먼트에서 x값은 1, 2, 3, 4, 5, 6이 가능하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x라는 것이 짝수 혹은 홀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을 갖는다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이런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정의될 수가 있겠죠.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변수가 갖는 값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x가 0에서 6까지의 실수값을 갖는 연속 변수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래프로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는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냐고 했을 때는 이 영역의 비율이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전체 영역은 합이 1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특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범위의 넓이의 비율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노멀 density라는 것은 특정한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분포를 갖는 걸 말하죠.
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 어, 각각의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들을 그럼 나열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joint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죠. PXY라고 쓰면 이것은 XY가 각각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것이 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그런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테고 그것들을 모두 나타낸 것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는 어떤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뒤에 우리가 이제 이 example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자동차의 어떤 상황과 관련된 확률적인 계산을, 확률 추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세 가지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하나는 가스. 이거는 연료가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불리한 변수로 정의했습니다. 연료가 true, false, 있거나 없거나. 매터는 계기판이 연료가 있다는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없다고 나타내거나. 네, 스타트는 자동차가 그래서 시동이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자, 그럼 세 개의 불리한 변수가 있는데 각각이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가능한 조합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총 8가지가 되겠죠. 8가지에 대해서 각각 확률이 얼마다 나타낸 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만약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특정한 아웃컴이나 이벤트에 대한 확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런 특정한 경우의 확률이 얼마냐 가스는 false고 matter는 empty고 start는 no인 확률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주어져 있죠. 그 경우의 확률 값이 얼마인지를 확률 분포 표에서 읽으면 될 테고 자, 만약에 우리가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특정 변수가 특정 값을 갖는 확률을 이야기하면 예컨대 스타트가 yes인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스타트가 yes인 경우는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gas와 metala는 변수는 false empty 혹은 false full 또는 true empty, true full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다른 아무런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게 없고 스타트가 예스인 확률만을 물어본다면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네, 이것을 이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prior proba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확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냥 이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어떤 메터라는 예를 들면 변수의 값이 empty일 때 그게 주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스타트라는 변수가 yes가 인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posterior probability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바 기호를 써서 PA 바 B 이렇게 쓰게 되면 네, B가 전제되었을 때 B를 조건으로 A의 확률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고 네, 이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B의 확률분의 B와 A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익스페리먼트의 아웃컴들에 대해서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의 아웃컴은 100개가 있고 네, 그 중에 A에 해당하는 아웃컴들이 총 10개.
B에 해당하는 아웃컴이 총 5개. 그리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4개의 아웃컴은 A에도 해당되고 B에도 해당된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네, 그러면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게 89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A의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100개 중에 A에 해당되는 게 10개니까 100분의 10이 될 테고 B의 확률은 100분의 5가 되겠죠. A and B의 확률은 네, 바로 이것이 A and B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체 100개 중에 4개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100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B의 확률 분의 즉 100분의 5분의 A and B의 확률 100분의 4가 되고 즉 5분의 4라고 정의가 되겠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B가 전제됐다는 것은 이제 전체 집합이 B로 한정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가 전제됐을 때 A의 조건부 확률 값이라는 것은 B를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그 중에 A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를 카운트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5분의 4가 바로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거죠. 네, 조건부 확률과 관련해서 어떤 두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독립이다 하는 것은 B를 전제로 하나 혹은 하지 않나 A의 확률이 동일하면 이때 A와 B는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에 정의된 conditional probability 요 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 and B의 확률이라는 것은 네, 위에서 분모에 B의 확률을 왼쪽으로 옮기면 B의 확률 곱하기 B가 전제됐을 때 A가 나타난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혹은 A and B를 B and A라고 놓으면 사실 이것은 이것과도 같겠죠. A의 확률 곱하기 A가 전제됐을 때 B의 확률. 네,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 조건부 확률이 그냥 A의 확률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네, 두 개가 독립인 경우에 A and B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주사위의 눈금이 1이 나오고 동전이 헤드, 앞면이 나오는 것의 확률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주사위의 눈금이 뭐가 나오냐와 동전의 앞뒷면이 나오는 것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상호 독립이라고 하면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조건부 독립,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확률적 추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결론의 확률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로지컬 리즈닝에서 이야기했던 걸로는 A이면 B다라는 임플리케이션에 이것이 100% true, false가 아니라 이것의 확률이 얼마냐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고 이때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B가 우리가 내리려는 결론에 해당되겠죠. 이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A가 전제됐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결론 B의 조건부 확률이 얼마냐를 알고 싶다라는 거고 앞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우리가 A and B의 확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고, 그죠? B 곱하기 B가 전제했을 때 A의 조건부 확률. 네, 앞서 본 것처럼 A, B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A를 전제로 해서 A의 확률 곱하기 A를 전제로 한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개를 이퀄로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A를 앞쪽에 분모로 옮겨서 요 박스 안에 같은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A를 전제로 한 B의 조건부 확률은 A의 확률분의 B의 확률 곱하기 네, 뒤집은 거 B를 전제로 한 A의 조건부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베이스의 정리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이제 확률 추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거의 대부분 이 베이스의 정리에서부터 모든 그 계산식이나 모델들을 끌어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예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이빨이 아픈데 그럼 충치라고 결론을 내릴 건데 확률이 얼마냐? 즉 내가 이걸 지금 계산하고 싶다는 거다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베이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네, 뒤에 이그젬플에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확률들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어,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결론의 확률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관한 베이스의 정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확률 추론을 하는 것을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하려는 것은 주어진 사실들에 입각해서 어떤 결론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려는 거고 네, 이때 우리가 어, 이 앞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에비던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확률 계산을 하려는 결론들을 하이퍼세시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건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로부터 내릴 수 있는 하이퍼세시스가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려는 거고 확률은 얼마다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네, 이때 우리가 만약에 하이퍼세시스라는 것이 뭐 특정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충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true 아니면 false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하이퍼세시스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한계에 우리 하이퍼세시스가 있다면 이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를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그런 조건부 확률과 베이스의 정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확률 계산으로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걸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표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런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볼 텐데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는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 어, 아주 단순한 모델이지만 이제 뒤에 다시 얘기 될 건데 다른 어떤 통계적인 모델 혹은 어떤 머신러닝의 그런 그 방식들과
굉장히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할 만한 비슷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에비던스가 있고, 네, 이거로부터 어떤 두 개의 하이포테시스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낸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론의 확률을 이런 조건부 확률로 좀 표현하겠다 그랬습니다.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H1의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마찬가지로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H2의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이걸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데, 자, 베이스의 정리에 따르면 여기다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게 베이스의 정리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게 표현만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은 P2분의 H1의 확률 곱하기 H1에서 이런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확률이겠죠. 네,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은 마찬가지로 P2분의 H2의 확률 곱하기 H2에서 2가 나타나는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분모는 지금 다 같고 그래서 P2분의 1을 알파라는 상수로 놓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 값만 알면 어떤 에비던스로부터 하이퍼시스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할 때는 H의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과 그 다음에 H에서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조건부 확률 이 두 가지를 알면 이거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환자의 증상을 보고 떤 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생각해보죠. 에비던스는 목이 아프다. 하이퍼시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메닌자이티스다. 뭐 이건 뭐 뇌수막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플래시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 건데 경추 손상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스티프넥이라는 증상을 보고 에비던스죠. 네. 이것이 메닌자이티스인지 혹은 위플래시인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의 각각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해서 확률적인 이제 추정을 하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프넥이라는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메닌자이티스의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또 위플래시의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자,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확률 값을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임상 데이터로부터 알고 있는 값들이다. 그래서 메닌자이티스라는 병에 걸린 경우에 목이 아픈 것은 한 40%의 비율로 나타난다. 위플래시의 경우에는 목이 아픈 것이 80%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전 확률은 메닌자이티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거고 위플래시라는 것은 1000명에 한 명꼴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게 있다면 베이스의 정리에 의해서 앞에 식으로부터 이런 걸 아는 거로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사전 확률에다가 이런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확률. 앞에 알파라는 상수가 붙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건 역시 또 사전 확률에다가 거기서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역시 알파를 포함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결론이 가능하다면 그죠? 네, 그거로부터 우리가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 이쪽이 훨씬 크죠. 따라서 결론은 위플래시라고 낼 수가 있을 테고 그냥 여기 계산을 직접 알파를 안 해도 우리가 이걸 첫 번째 것을 0.8 곱하기 10만 분의 1이다 생각을 하면 이게 100대 1 정도의 비율이죠. 실제 알파를 계산해서 합이 1이 되도록 알파를 계산해서 넣으면 이때 이 주어진 이 값들을 바탕으로 스티프넥이 있을 때 위플래시는 99%의 확률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에비던스로부터 하나의 결론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베이스의 정의를 가지고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확률들이 있다면 말이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개의 에비던스가 주어지고 그거로부터 여러 개의 하이퍼세이즈 중에 하나를 결론을 내리는데 각각의 확률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 보죠. 지금 계산하려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때 이 쉼표는 and를 의미하고 즉 E1이라는 에비던스가 있고 E2라는 에비던스가 있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개의 에비던스가 있을 때 그걸 전제로 각각의 하이퍼세스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 얼마냐를 계산하고 싶은 거다. 예를 들면 내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이 환자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고 등등등이 주어졌다. 그거로부터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인 확률은 얼마냐 또는 이런 질병이냐 이런 질병이냐 이것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앞서와 똑같이 베이스의 정리를 쓰면 여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네, 베이스의 정리를 쓰면 전체 에비던스들의 엔드로 지금 표시된 이 모든 에비던스가 이런 값을 가질 확률 분의 1을 우리 알파로 놓고 하이퍼시스의 사전 확률 곱하기 거기서 이런 특정한 에비던스들이 각각 나타나는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에비던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값이 특정한 증상이 한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걸 좀 쉽게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에비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특정한 하이퍼시스에서 이런 특정한 값들의 조합이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모두 확률을 알고 있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뭔가 하나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할 텐데 뭘 가정하냐면 에비던스들이 독립이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이란 거 앞에 얘기를 했는데 독립이란 건 뭐냐면 A and B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라는 거죠. 이것이 독립이었고 조건부 독립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A and B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것이 이제 조건부로 A, B가 독립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 하이퍼시스를 전제로 한 특정한 에비던스들이 나타나는 확률을 모든 에비던스들이 조건부로 독립이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쓴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각각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곱으로 계산하기로 하면 제일 밑에 있듯이 어떤 상수 그리고 하이퍼세스의 사전 확률 이 기호가 각각을 곱한다는 거죠. 이런 조각 확률들의 곱으로 이것을 계산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앞서 우리가 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각각의 조각 확률들은 우리가 보다 쉽게 경험적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어떤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추정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부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함으로써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이런 확률 추정을 하는 것을 단순하다 혹은 순진하다 하는 뜻으로 나이브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에비던스들이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했다는 뜻이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는 걸 확률적인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커스터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특정한 제품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커스터머의 어떤 정보들 내가 볼 거냐 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나이는 30 이하, 20대 혹은 30대 혹은 그 이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수입을 볼 텐데 수입은 하이 혹은 로우 혹은 미디엄. 그 다음에 학생이냐의 여부, 예스 또는 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용 상태가 어떠냐, 크레딧에 대해서 페어냐, 엑설런트냐. 내가 결론으로 내리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품을 산다 혹은 사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룰을 정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얼마 이내고, 뭐 학생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예스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선 이것들이 각각이 에비던스고, 이런 네 개의 에비던스 값으로부터 하이퍼세시스, 예스 혹은 노를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답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커스터머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나이가 20대고 수입은 중간쯤 되고 학생인데 크레딧은 그냥 보통이다. 이럴 경우에 이 상품 사겠나 안 사겠나를 내가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였죠. 네. X를 전제로 한 yes의 확률은 얼마냐, X를 전제로 한 no의 확률은 얼마냐. 이런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겠다는 거였고, 네. 앞에서 보면 에비던스들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독립을 가정하면 이런 확률들의 곱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였고, 이런 확률 값들은
이 조각 확률 값들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어진 게 그런 조각 확률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샘플 데이터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0대이고 수입은 많고 학생이 아니고 페어인 경우에 이거 사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죠? 30대고 하이고 노 페어인 경우에 이거 샀다. 등등등의 여기 지금 14개의 이그젬플이 주어져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나이브 베이지에 의한 클래시파이어에서 단순화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확률 값들을 우리가 추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하이퍼세스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은 얼마? 사전 확률이죠. 네, 예스의 확률, 노의 확률 각각이 얼마냐? 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데이터로부터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네, 어떤 에비던스와 상관없이 이 Y 컴퓨터라는 그 하이퍼세스 값이 예스인 경우와 노인 경우를 카운트를 해서 전체 14개 중에 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따라서 예스의 확률은 14분의 9다.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다 볼 수 있는 거죠. 노의 확률은 따라서 14분의 5일 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에비던스들로부터 하이퍼세스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만 베이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조건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요 값들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각각의 경우에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확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es인 경우에 이런 특정한 에비던스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건데 네,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yes인 경우에 age가 20대인 경우는 네, 가서 카운트를 해보면 되죠. yes인 경우에 20대인 경우는 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네, 따라서 이것은 예스가 총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 빈도로 나타나니까 이것은 9분의 2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스일 때 그럼 30대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 또 40대 이상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가 있겠고 단순 카운트를 해서 또 예스일 때 또 다른 인컴이라는 에비던스가 이런 값을 갖는 경우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해보면 9번 중에 4번이 나타납니다. 스튜던트가 yes인 경우 9분의 6, no인 경우 9분의 4가 되겠죠. 9분의 3이 되겠죠. 크레딧이라는 에비던스가 이런 값을 갖는 경우 얼마. 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이퍼시스 no에 대해서도 이런 에비던스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를 각각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주어진 에비던스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네, 특정한 하이퍼시스가 조건부 확률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는 거고 베이스의 정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죠? 조건부 독립입을 가정해서 요 각각을 우리가 쪼개서 확률을 곱한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 대한 확률들의 곱으로 계산하겠다는 거고 네, 앞서 본 것과 같이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한다 그러면 단순 카운팅에 의해서 yes일 때 age가 30 이하가 되는 게 9분의 2였죠 아까 네,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우리가 추정하면 이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로부터 네, 앞에 그런데 상수가 있죠 0.028 그리고 알파 네 마찬가지로 x에서 그럼 노의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역시 베이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하면 이것들의 곱,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확률을 이용하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계산해보면 우리가 0.007 알파 거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크기는 이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답은 yes일 것이고, 확률을 이야기하려면 이 두 가지, yes, no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합이 1이니까 그로부터 알파를 구해서 네,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28대 7이죠. 그러니까 4대 1의 비율로 지금 확률 크기가 계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그러면 이 커스터머는 산다, yes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네, 이런 조건부 확률로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0.8, 80%의 확률로 yes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간단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이그젬플이나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식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때 우리가 이런 방식을 이제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흔히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로부터 확률들을 추정해가지고 이런 결론의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값들이 이게 데이터가 적으면 정확치 않은 값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확률이 작은 면 굉장히 작은 확률로 나타나는 에비던스는 실제 데이터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와 같은 문제에 지금 데이터를 내가 보니까 yes 혹은 no의 그 클래스라고 표현했네요. yes 혹은 no의 하이퍼세스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릴 건데 100개의 yes가 있었고 그 중에 인컴에 대해서 어떤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그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실제 얼만큼 나타나나 카운트를 해봤더니 인컴은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 미디엄인 경우가 90개 있었고 하이인 경우가 10개 그런데 로우인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어진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yes라는 하이포시스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네, 요것들의 곱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 확률이 0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네, 이 값이 0이 되면서 다른 값들이 아무리 큰 값을 가져도 전체는 무조건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는 데이터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어, 0.05 같은 어떤 작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100% 완벽하게 0이다 하는 경우보다는 네, 굉장히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확률 추정을 할 때 너무 스트롱한 probability, 즉 완전히 0이다 혹은 1이다 이렇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추정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이제 코렉션을 한다는 건데 원래는 모든 가능한 에비던스의 값들이 나타난 거 전체분의 특정한 값이 나타나는 경우의 비율로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분의 90이다, 100분의 10이다, 100분의 0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런 0인 경우 같은 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가능한 값이 k개라면 분모에 항상 k를 더해주고 위에는 각각의 경우에 디폴트로 1은 주는 이런 방식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라플라스 코렉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분의 90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3가지가 있고 따라서 분모에 항상 3을 더해주고 네, 분자에는 각각의 경우에 항상 기본으로 1은 있게끔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y일 때 로우의 확률, 이런 조각 확률의 추정은 0으로 되지 않고 103분의 1, 가장 작은 단위 값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잠깐 우리가 리뷰한 다음에 베이스의 정리,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확률 추정을 하는 가장 단순한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모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장단점 우리가 따져본다면 굉장히 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그젬플에서 본 것처럼 어, 네, 실제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 조각 확률들의 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각 확률들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거나 혹은 네,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단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정확도로 우리가 뭔가를 추정할 수 있다. 는 거죠. 네, 단점은 역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우리가 확률들을 얻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대부분의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우리가 에비던스로 사용하는 것들은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 4개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예로 봤는데 age라는 어떤 에비던스와 student라는 어떤 에비던스는 이게 완전히 독립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나이가 젊을수록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 반대도 성립을 하겠죠. 이 둘 사이에는 디펜던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독립을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은 추정된 확률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확률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뭐 의료 진단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의 고장을 확률적으로 진단한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각각의 에비던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상호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확률 추론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장 단순한 모델을 우리가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디펜던시를 그럼 고려한 확률 추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했나? 네, 앞분반과 거의 한 10분 가까운 차이가 났는데 내가 뭘 빼먹은 건 아니겠죠? 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네, 시험과 관련한 질문.
네, 시험 일정이나 시험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 보는 절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시험 전에 하여튼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논리적인 추론과 확률적인 추론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두 번째 호목이 또 나갈 예정입니다. 네, 샘플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정확하지 않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여기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할 때 네, 굉장히 이제 구현하기 쉽다 그랬지만 사실은 전제가 되는 것은 아, 이 충분한 데이터는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물론 데이터가 어, 이제 수도 적으면서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충분히 정확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마지막에 말한 디펜던시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 그랬죠.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우리가 정의하고 디펜던시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 경우에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퀀셜하게 발생하는 혹은 타임,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에 대한 확률 추론, 그리고 그 응용, 그런 것들을 차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